최근에 저는 그 간첩단 사건 이걸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간첩단 사건. 예, 이게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충북 동지회 사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이거 1심에만 각각 2년 5개월하고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뭐 특히 창원 간첩단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재판이 거의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보면 간첩은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분들은 지금 밖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네.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다. 간첩은 밖에 있고 그렇죠.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고요. 간첩은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고 있고 네.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예. 이런 형국입니다. 네. 아니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그 법원에서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법에 엄정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법이란 게 뭡니까? 죄 지었으면 처벌받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얘네들이 피고인들이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위헌 심판 신청을 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원하는데 예. 제가 이 얘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구랑 비슷해서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요. 네. 누구인가요? 진짜 초록의 동생인지 뭐 동생이 아니라 동생인지 모르지만 네. 아니 저는 온갖 그런 침대 축구의 전형 네. 온갖 기술을 다 잡기술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제가 늘 느끼지만 이런 기술을 했을 때 이재명의 나쁜 버릇 침대 축구를 용인한 게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법원입니다. 예.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 여기도 간첩 다스한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그 끊임없는 잡기술에 대해서 아니 재판받다가 조퇴하면 오케이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법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체포돼요. 예. 그렇기 구속돼요. 때문에 예. 우리가 국민들이 재판관들이 땅땅땅 하면 오케이 그렇군요. 이게 아닙니다. 찾아보면 다 법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 조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헌재부터 해가지고 대법원부터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 가장 핵심적인 뭐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진짜 지금 막 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법부를 망가뜨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명수 김명수. 예. 진짜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을. 근데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쓴 거잖아. 그렇죠. 우리법 연구의 핵심 멤버인 국제인권법 연구의 초대 회장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조직을 망가뜨릴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말 잘 들을 사람, 코드 인사하면서 또 하나 예. 얘기가 안 된 사람을 일부러 큰 권한을 줍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내 말 잘 듣잖아요. 사실 그 자리 몇 개만 딱 집어서 인사내면 되거든요. 정말 맞습니다. 영장 판사 같은 자리, 그 다음에 또 그 법관들 인사내는 자리, 그 몇 개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자, 내 말 잘 들으면 이런 자리 보낼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요, 법관들도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에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법관들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헌재 구성을 봤을 때 9명 중에서 5명이 우리법 또는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의 소속이고요. 대법관은 14명 중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히 했잖아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모든 영역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울산 선거 개입 관련해 가지고 저 무죄 나왔잖아요. 네. 정말 놀랐어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저희 그동안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죄질이 더러운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다 예측이 됐었어요. 뭐냐면 김미리 판사인가요? 예. 그분이 조국 사태 관련해 가지고 1년 5개월을 묵혔잖아요.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재판부 바뀌어서 조국 전 대표가 1심 받는 데만 3년 넘게 걸렸어요. 예. 그리고 2심하고 3심까지 했을 때 최종 지금은 구치소에 갔지만 5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 그렇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하겠다고 해가지고
배지 달고 조 당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황운하 그분은 비례대표만 2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그 김미리 판사 아까 네. 말씀하셨으니까 김미리 판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고 1심에서 15개월 동안 재판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시간 끌고. 아 그게 조국이 아니라 그거네. 네, 울산시장이었습니다. 잠시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황당한 일들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사법부가 아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김기현 예. 당시 피해자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고 예. 김기현 의원이 페북에 뭐라고 했냐면 그 판사님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야, 그래서 전 참고로 아까 이제 김미리 판사 얘기하셨는데 조국 사건도 김미리 판사가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왜 그 사람 항상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가? 그리고 예. 김명수 대법원 그 체제 때 네. 김미리 판사하고 몇 명 판사는 원래 법관 인사가 있잖아요. 네. 속된 말로 알박기를 해놨어요. 2년 있어야 되는데 네. 4년 5년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런 저희가 좀 답답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런 간첩단 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민노총 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첩 네. 사건 관련해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민노총 간부 석모 씨에게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또 불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수원지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간첩 혐의로 이미 기소를 해도 재판 끌기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재판은 거의 진행도 못하고 중간에 풀려나고 있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거 좀 저희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첩 혐의 받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 활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라는 지시가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의미한 거 아니었냐라는 주장이 헌재에서 최근에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홍장원 1차장 관련해서 예. 이분이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자기가 싹 다 잡아들여 이번에 뭐 정리해 그랬는데 그때 그 나오고 나서 한겨레 인터뷰할 때는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를 체포해라. 예. 뭐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목적어가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른바 여인형 방첩사령관 통화를 통해 가지고 네. 그 명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모 정영식 재판관이 그 메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검거 요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국정원에는 검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줄줄 그 상황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뭐 해고. 근데 그러기 힘들죠. 왜 그렇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이 메모를 했잖아요. 예. 메모를 하고 본인이 막 갈겼었다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를 보좌관이 보좌관이 했다. 예. 정자로 고쳤다는 거예요. 예. 그 보좌관이 누군지 밝힐 수 없다. 밝힐 수 없다는 거잖아. 근데 엊그저께 그거를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질문을 하니까 약간 그 감정을 좀 평정심을 잃고 약간 누굽니까 막 이거를 예. 묻는 거야. 왜 알려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3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명 중에 누구냐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이 내가 증인이냐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약간 좀 황당한 상황이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막 갈겼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나중에 그 메모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정자로 고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보좌관한테 시키죠? 이거 흙여 쓴 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흘겨 썼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요. 네. 근데 그럼 내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제가 보좌관을 시켜서 너가 써. 왜 그러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예. 잘 보세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국정원장한테 얘기했지 다른데 알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보좌관한테 알린 거죠. 그러네요. 보좌관한테 그 가장 중요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내란 혐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통령에 있어서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소위 말해서 진술과 진술이 엇갈리는데 소위 말해서 본인이 만들었던 그 메모가 네. 나름 객관적일 수도 없지만 아, 그렇죠. 그나마 뭐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갈겨 쓰고 그거를 야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너가 써라. 왜 그러죠? 아하.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돼. 사실 이 메모라는 것 자체도 이제 뭐 전문 증거도 아닌 것이고 증거력 자체도 굉장히 없는 것이지만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 필체를 못 알아봤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악필인데 제 글씨 제가 알아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예. 그거를 정자로 왜 정리를 하면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대통령한테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보좌관이 비아폰을 가져와 가지고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하고 나니까 자기가 장소를 옮겨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야.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근데 본인은 좀 연배가 있는 분들 만나서 술은 뭐 과한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왜 갈겼으며 예. 그다음에 이거를 정자로 왜 보좌관에서 시키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근데 이분이 갑자기 쭉 있다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직을 해야 된다고 사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네. 이후에 갑자기 그 메모가 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느냐? 그리고 계엄 당일 다음 날 예. 우리 조태용 원장님한테 예. 이재명 대표한테 이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러 가야 된다. 음. 그리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사람이 진술도 계속 바뀌고 있고 메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왼손잡이래요. 예. 왼손잡이랍니다. 맞아요. 예. 근데 왼손잡이인데 제수처를 봤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제수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겼었습니다.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오른손잡이니까 제가 뭐 하면 대체로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렇죠, 뭐 예. 문을 열 때나 예. 뭐 할 때나 그러죠. 근데 이분의 그 올려온 것들 사진들을 보면 다 오른손을 써. 총도 오른손으로 잤어요. 그렇죠. 예. 제임스 홍이라고 그러는. 아, 예. 저도 그거 봤는데 네. 그거 다 가짜인가요? 그리고 그날 제가 봤어요. 뭐 갈겼습니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오른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문입니다. 이건. 본인이 일단 왼손잡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요. 근데 왼손. 본인이 왼손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판에서나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다른 형사재판에서나 진술이 여러 번 바뀌면은 그 진술에 대한 그 증거력이 상당히 부정당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메모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했다시피 네. 상당 부분 좀 증거력이 오염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 요즘에 이제 청문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등장을 하고 이러는데 그 장군들의 발언도 상당 부분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4명 중에 2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 보면 처음에 계엄 이후에 여론도 그렇고 약 일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축이 들고 뭔가 특히나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오늘 나올 텐데 이분의 진술도 처음에 재밌잖아요. 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비아폰으로 대통령이 전화해서 현 위치가 어디야 그것만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분들과 뭐 소통을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유튜브에도 출연하시고 그러면서 막 감성적인 그렇죠, 모습도 감성적인데 보여주시고 예. 그 관련해서 그 대통령 그 저거 할 때 그 탄핵 재판을 할 때 국회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하고 민주당이랑 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하고 어떤 관계냐 했을 때 보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를 하고 주요 핵심 참모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하니까 전 더 황당한 게 부승찬 의원이 음. 그거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네. 당신이 해병대에 죽였잖아. 그러면서 나도 제보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곽종근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하고의 그 관계는 네. 인과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예. 그렇게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이 뭔가 구슬리고 하면 속된 말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책임감을 그 죄를 줄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전가하거나 그럴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해병대원 죽였다고 제보 받았다고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 부승찬 의원에서 이게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분이
대통령실 이전 용산을 아, 했을 그렇죠. 때 예. 주구장창 떠든 게 뭡니까? 그 수염난 사람이 개입했다. 예. 천공이 개입했다 예.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염난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 사람 누구냐? 딴 사람. 백재권 교수입니다. 예. 근데 백재권 교수 나오니까 또 이분이 풍수지리학거든요. 예. 근데 관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 프레임으로 또 공격을 했어. 이 백재원 교수는 일간지에 칼럼도 게재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같은 거에 그런 건물을 만들 때도 관여를 많이 하신 맞습니다. 분이에요. 예, 그냥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여사가 2017년에 백재권 교수라고 저녁을 먹어요. 아하. 3시간 동안 처음에는 잠깐 얘기했는데 3시간 동안 별의별 걸 다 질문해. 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이냐? 아하. 그런 질문을 또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민주당이 천공 아니고 백재권 교수를 가지고 막 비판하고 몰아갔는데 그러면 김혜경 여사는 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얼굴에 제 침 뱉는다. 근데 그 부승찬 의원께서 잘못된 제보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천공을 외쳐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대한 잘못 안 하잖아요. 네. 반성 없잖아요. 아님 말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임종득 의원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입틀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헌재에 나왔던 그 현장의 지휘관들의 그 진술이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그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얘기한 것들이 그렇게 공소장으로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때는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 검찰 수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잖아요. 네. 뭐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서라도 뭐 끌고 나와라. 그다음에 4명이 1명을 뭐 들고 나와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거에 대해서 그때하고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고 그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 것도 중요한 거고 진짜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 제3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제3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렇게 짜 맞춰지는 건지 그런 거를 차분히 봐야죠.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최근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다뤄봤는데 이제 헌재 관련된 이슈로 좀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헌재에서 뭐 지금까지도 헌재 얘기 많이 했지만 한덕수 대행 관련된 얘기. 맞습니다. 아니 헌재가 이 마은혁 재판관 관련 건은 길 한 번 열고 선고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돌연 지금 연기를 했죠. 근데 그보다 먼저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여태까지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재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6일인데 13일 뒤죠. 19일에 첫 변론기를 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제가 논평도 많이 쓰고 주시한 이유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과 이유를 가지고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150일이냐 200석이냐 이 기준이잖아요. 네. 그 정적수 네네. 탄핵.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 헌재 재판소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200석이라는 게 주석서에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거 문제가 있어서 탄핵할 때 장관 탄핵처럼 150일로 하면 이게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예. 이거를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냈어요. 근데 1월 13일 날 김영두 재판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네. 효력정지 가처분 그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결론할 때 내린다는 거예요. 아하.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법조계 취재를 좀 해봤는데 재판관들끼리 이 정죽수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린다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갈리면 빨리 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갈린다는 거는 문제가 본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를 묵인하다, 방치하다. 그럼 뭐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의 이 예. 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 나쁜 버릇 줄 탄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저는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중요한 걸 하지 않으면서 뭘 해? 마은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시간 전에 갑자기 그쵸. 연기를 해버리고. 저 그래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헌재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헌재 내부에 있는 그 재판관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이 기각되는데 8대 0으로 돼야 되는데도 4대 4 진영 논리대로 됐단 네. 말이야.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것처럼 탄핵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이건 빨리 하고 이건 늦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빨리 가고 그다음에 한덕수는 늦게 가고 마은영은 또 빨리 가려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급기야 2시간을 앞두고 번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인을 한 겁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아,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법을 들이대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뭐에 쫓기듯이 하느냐. 뭐에 쫓길까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거에 쫓기는 형사 건가요? 재판에 쫓기고 있겠죠. 뭐. 와, 그런 거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가 이번에 한덕수 총리 이 탄핵건에 대해서 내란죄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5개 탄핵 사유 중에 내란 일부 가담 또는 방조만 남기고 모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를 철회할 거면은 이거 왜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때하고 똑같아요. 아니, 예.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게 사기 탄핵이죠. 탄핵은 딱 2가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절차부터 뛰어넘어야지 두 번째 절차는 헌재에서 다루는 거예요. 네. 근데 앞부분을 사기를 탁 쳐.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평정심을 찾아서 내란 선전선동한다면 야, 너가 내란 선전선동하는 것 같아. 왜냐? 국가를 무력화시키고 대행의 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혼란스럽잖아. 이게 내란이다.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만 12월 계엄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선전선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탄핵이란 열차에 태워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무소불위의 어떻게 맞는 키라는 게 내란이었잖아요. 네. 그 내란 혐의로 첫 번째 국회는 통과시켜 놓고 헌재에서 다툴 때는 뺀다는 거잖아요. 자신 없으니까. 네. 오래 걸리니까 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부분은 뭡니까? 이게 사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거는 헌재 재판소에서 대통령 관련해서 이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그러면 야, 너희 장난친 거네. 앞부분에서 사기쳤잖아. 각하시킬게. 얘기 자체가 성립 안 돼. 그러면 다시 국회에서 탄핵을 다시 하면 돼. 표결. 네. 근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은근슬쩍 넘어갔다. 예, 그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해 드리면은 한덕수 총리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을 지금 언급하면서 시급함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1인 3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측이 관세 전쟁 등을 언급을 하면서 시급함을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재판이 19일에 열리게 됐다. 이렇게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제가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국회에서 요즘 비상계엄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보여주기 쇼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까지 찾아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뭐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구치소 청문회 쇼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또 그제는 무속인 비단아 씨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국정조사를 또 희화화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뻔한 모욕주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이것도 약간 기시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는 게 쇼죠. 근데 이제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의 속아 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공수처하고 똑같아요. 민주당이 아니 대통령이 관련해서 안 한다고 분명한 의사가 있잖아요. 네. 그거 맞지 않는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한가롭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헌재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형사 소송 관련해서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 온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사자를 우리 속에 가다 놓고 창으로 찔러대는 거잖아요. 밖에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국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황당한 게 비단아 씨인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분은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윤리는 없는 건가요? 최소한의 비밀이나 이런 아니 점 보면 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제가 궁금해서. 사주보러 가고 뭐 전보러 저는 안 보긴 합니다만 가가지고 누구 거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답해주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좀. 예. 네. 뭐든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이든 의뢰인의 정보는 비밀로 그렇죠. 하는 게 기본이죠. 아니 저는 그 비나나 씨인가 그분 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앞에서 아 그렇죠. 카메라 앞에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건데 저는 여하튼 본질과 상관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진짜 야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실제로 노상원 씨가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그렇죠. 그거를 하면 예, 돼요. 예. 근데 이분이 여하튼 그걸 했답니다. 그 전보는 그걸 했다는 거고 점을 본 거잖아요. 본인도 그거 관련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게 이거랑 본질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점괘로 점을 보고 나서 네. 그거로 계엄을 했다. 아하. 그거로 예. 무속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냐. 청와대에서 구술을 했다. 예. 인신공양을 했다. 그렇죠. 뭐 비아그라 뭐 엄청 나왔다. 뭐 오방색이 어쩌고. 그렇죠. 예, 예. 미래를 즐겼다.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탁해 하는 거죠. 머릿속을. 그런 거를 계속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알았죠.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 너 때문이야. 너희 때문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속 불행을 하고 저도 언론에 지적하고 싶은 게 언론이 노상원 씨의 어떤 메모 그 메모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검찰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동원이 됐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오두방정을 떠든 겁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근데 정작 검찰에선 그거를 신빙성 있게 안 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회로 소환해서 다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국민들이 한 달 전의 상황과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옐로우고 선정적이고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들 관련해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구치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희망한 여당 의원들이 최소 28명이라는 네. 보도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희망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뭐 일정상 면회는 뭐 많이는 못하겠지만 일단 윤상현 의원이랑 김민전 의원이 내일 접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 앞에서 네. 그 추운 날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그때 관저에서 그렇게 했기 앞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원하시면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굳이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법리적으로 준비를 그러니까 뭐냐 되는데. 준비를 네. 하고 준비하지 않을 때는 쉬셔야 돼. 네, 쉬셔야 돼. 근데 대통령께서는 또 자기를 응원하고 하면 저기 거절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따뜻한 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럴수록 저희나 아니면 있는 분들 쪽에서 좀 자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전환계 선생님 관련된 내용 짧게 좀 저희가 한번 몇 개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사실 대변인님 출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맞습니다. 전환계 예 선생님 바로 출연하시잖아요. 네. 엄청난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조회수가 200만에 달했는데 굉장히 지금 핫한 분이죠. 전환계 선생님을 전환계 선생님이 내란에 부추기고 있다. 전환길이 내란에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친야 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친야 성향 한 시민단체 여기 이제 예전에도 지금 현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발을 많이 한 단체인데요. 여기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 선동이다. 내란 선동과 정통망법 위반이란 건데 내란 선동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의 일을 토대로 하는 건데 또 일단 이거로 그래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좀 슬픕니다. 예. 제가 왜 슬프냐? 제가 전환길 쌤보다 네. 더 강력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 인천 연수을 예.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성목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을 탄핵한다고 막 겁박할 때 이게 내란이다 생각을 하고 네. 플래카드를 다 붙였어요. 아하. 대행의 대행 탄핵 이게 내란이다. 제가 다 했거든요. 네.
선관위에 제가 물어서 했죠. 네. 제가 소심하니까 네. 문제 없었습니다. 네. 이거 강력한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내란하고 있다는데 네. 저 고발당해야 되잖아. 가짜 뉴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 선동하는 거니까. 근데 왜 저는 고발 안 합니까? 그- 이게 전환길 쌤보다 제가 인지도가 없다고 해서 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도 뭐 흥한길 뭐 이런 거를 이름 바꿔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본인의 의사를 입틀막을 한다는 건데 국민들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시민단체로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한길 선생님이 가입한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것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나흘 만에 7만 3천 명. 오늘 벌써 새벽 7만인가요? 네, 오늘 새벽 기준으로 지금 한 7만 7만 3천 5천 명. 명쯤 됐을 거예요. 네. 오늘 새벽 한 5시쯤에 7만 3천이었으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나흘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전한길 선생님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글 보시면요. 네. 전한길입니다. 가입 인사글을 올립니다 하면서 이제 그 국민 변호인단이죠. 여기 가입했다는 그런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서 벌써 7만 5천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게 뭐냐면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탄원 그거 했을 때 뭐 100만 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주소 쓰는 난에 예를 들면 서울시가 아니라 이재명 구속시, 그다음에 유죄동 이렇게 써도 돼요. 예. 그리고 제 이름을 100번 해도 되고요. 그냥 아무 사람 이름이나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만이라는 지나가면서 숫자. 저한테도 사인하려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예. 이동재 기자님한테 감히 네. 못 알아보는 그분 문제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그 변호인단 모이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다시 개인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검증이 된 거죠. 동원된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만 5천 명이라는 대단한 거고 제가 탄핵을 8년 전의 탄핵과 지금의 탄핵을 비교를 한다면 네. 탄핵은 여론전입니다. 이게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다 무시해서 그냥 국민의 정서로 다 끝난다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유죄 무죄를 딱 저희가 가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잖아요.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이 정도 죄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을 감히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는 없어. 네. 그렇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론전입니다. 근데 8년 전과 다른 게 뭐냐? 거리가 달라졌어. 예. 대통령 지지율이 달라졌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여당도 달라졌어. 그때는 거리에서 이른바 촛불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촛불에 의해서 타 죽었어. 의견을 거의 내지 못했어요. 네. 포갑적이었어요. 네. 헌법재판소도 그랬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리에 봤을 때 탄핵 찬성보다 탄핵 반대가 훨씬 많아요. 뭐 전한길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대구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광주 집회에 또 참석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산 집회를 보면서 네.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보면 여기는 잘하고 있지만 탄핵 반대를 위해서 거리에 모인 그 드론샷, 네. 부감샷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제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웃긴 게 심지어 MBC는 1분 40몇 초인가? 예. 그 중에서 맨 마지막만 탄핵 반대한 것만 딱 보여주고 노골적으로 찬성만 하는데 그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탄핵 반대가 더 많이 모였거든요. 공영방송이 사실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럼요. 저는 공영방송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언론이라면 어느 정도 경향성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MBC나 KBS 같은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탄핵 찬성하고 반대 집회를 바꿔서 한번 보여줬다가 영상을 보여줬다가 그걸로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MBC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산도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엄청났죠. 거기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또 극우라고 칭하지만 왜 극우입니까? 젊은 분들도 많고 20, 30대도 많고 근데 요번에 이제 광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광주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일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숫자보다
그만큼의 어떤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언급했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적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예. 예.